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키치입니다. 감사한 기회로 국립광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클래스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립광주박물관의 문화재들을 오로지 스마트폰에서 포슬포슬 포근한 초크 파스텔 질감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짧지만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앱 기능부터 채색법, 응용 팁까지 틈틈이 단계별로 담았기에 차근차근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에 다다를 거예요. 혹시나 디지털 드로잉 혹은 그림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어도 괜찮아요. 스케치 가이드와 컬러 가이드를 든든하게 제공할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 드로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영상 하단에 자료 링크를 들어가 볼까요? 우선 우리는 스케치북이라는 드로잉 앱을 사용할 텐데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설치해 주세요. 또한 터치펜을 구비해 주시면 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터치펜을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션식 터치펜이라 터치가 되는 스마트폰이라면 어느 기종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T자 형태의 펜촉이 있다면 1만원 이하의 적절한 가격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 1 스케치 가이드와 자료 2 컬러 가이드 각각 하이라이트된 파일명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컬러 가이드지만 그림 속 모든 색상을 담지 않았어요. 함께 주도적으로 색상을 직접 골라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도 포함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다만 입문자분들을 위한 난이도로 종이 질감이나 그림자 표현 등을 덜어낸 미니멀 버전인 점 감안 부탁드려요. 그럼에도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 표현을 함께 더해보면서 심플하지만 알찬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을 우리가 다룰 텐데요. 혹시나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림을 수정하고 보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가 특별 팁과 관련 안내들은 자료 링크 페이지 하단에 담겨 있으니 완성하신 뒤 마음껏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라인 클래스 특성상 시간을 웅축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실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멈추어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며 진행해 주시면 되어요. 그럼 그림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 먼저 국립광주박물관에 대해 잠시 알아볼게요. 국립광주박물관은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지방 국립박물관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78년 12월 6일에 개관하였어요. 국보, 보물 등의 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13만여 점의 소장품을 보존 관리하며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로 더욱 가깝고 즐거운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은 소장품 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자기와 지역의 의제인 아시아 문화를 융합하여 아시아 도자 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하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려볼 국립광주박물관의 문화재는 바로 이렇게 총 3점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우선 아시아 도자 문화실에 전시된 신안해저 문화재 중 2점을 소개해 볼게요. 국립광주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되었던 신안해저 문화재는 1975년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구물에 청자 화병이 걸려 올라오면서 그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중 첫 번째 문화재는 백자 철반문 위 물소를 탄 동자 모양 연적이에요.
약 2만 7천여 점의 문화재 중에서도 조형미가 뛰어나기에 유심히 살펴볼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 연적은 14세기 원나라 시대의 유물로 중국 남쪽 지역에서 농사 지을 때 이용되는 물소 위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모습의 연적입니다. 물소의 등 부분과 입에 둥근 구멍이 있어 물을 넣고 따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옆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손에는 모자가 쥐어져 있어요. 신안해저 문화재 중에는 이러한 종류의 연적이 여러 점 발견되었는데 다양한 포즈와 인물 등이 소재로 등장하며 철반 무늬가 없는 것도 있답니다. 오른편에 배치되는 청자 정병도 아시아 도자 문화실에 전시된 신안해저 문화재 중 하나예요.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용천요 청자입니다. 이는 그중 하나로 꽃을 꽂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런 큰 꽃병은 흔히 사찰이나 강당 같은 곳에서 꽃을 꽂아 양쪽에 두고 가운데에는 향을 피우는 불전의식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마지막 문화재는 왼편에 배치된 신창동 유적의 손잡이 달린 항아리예요. 현재 역사문화실 1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 무렵의 대규모 농경 유적이에요. 당시는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였고 생산력과 생활 수준도 높아졌어요. 이렇게 큰 저장 용기인 항아리는 흔치 않기에 풍성한 일상을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랍니다. 그럼 이제 스케치북 앱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고 익히면서 본격적으로 그림 그릴 준비를 해볼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부담스러우시지 않도록 이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 동안에도 중간중간 자연스레 설명이 녹아있을 거예요. 다만 스케치북 앱에서 스케치를 새로 만들거나 마지막에 저장하는 과정에서만 안드로이드와 iOS를 번갈아 가며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 외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다행히도 안드로이드와 iOS의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스케치북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앱을 실행하면 앱 접근 권한 안내,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기 액세스 허용 등에 대한 안내 팝업이 뜹니다. 이에 확인, 동의 혹은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이처럼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비율로 캔버스가 생성되면서 시작해요. 상단의 메뉴 중 첫 번째 갤러리 메뉴는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거나 완성한 그림을 추출하는 공유 버튼, 스케치들이 모여있는 갤러리도 있어요. 정사각형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 먼저 새 스케치를 눌러볼게요. 그 중에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비율 유지가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에 2000 픽셀을 입력해줍니다. 이번엔 아이폰에서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북 앱을 누르면 앱 접근 권한 안내창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시고 파일 저장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닫기를 눌러줍니다. 아이폰에서는 첫 번째 메뉴에서 새 스케치를 누르면 바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비율 유지를 의미하는 자물쇠가 잠겨 있다면 이를 한 번 더 눌러 풀어주세요. 그 다음 가로 세로에 2000 픽셀을 입력하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다시 안드로이드에서 봐볼까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종이가 겹쳐진 모양 상단에 자그마한 숫자들이 뜨는데요. 이는 해당 사이즈에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레이어 개수를 의미해요. 레이어는 곧 투명 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제 입력을 마쳤다면 체크 버튼을 눌러줄게요. 혹시라도 해당 팝업이 뜨는 경우에는 현재 스케치 버리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새로운 스케치로 들어가시죠. 이제부터는 iOS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면서 안드로이드와 다른 점이 있는 후반부에 다시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상단 메뉴 중 두 번째 도구 메뉴를 눌러보면 이미지 가져오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에 들어가면 바로 파일 목록이 뜨는데요.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미지 자료를 불러올 거예요. 먼저 자료 1의 가이드 스케치를 선택해주세요. 이 위치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니 맨 우측에 체크 버튼을 눌러줄게요. 다시 도구, 이미지 가져오기를 눌러서 자료 2의 컬러 가이드도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 클래스는 부담없이 채색을 하실 수 있도록 형태가 어느 정도 다 잡힌 가이드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그래도 채색하면서 자연스레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표현 연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상단 메뉴 중 종이가 쌓여있는 모습의 레이어 메뉴를 알아볼게요. 메뉴를 누르면 맨 아래 박스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는 안드로이드에선 배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곧 배경색을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처음에 이 스케치를 생성하면서 기본으로 생긴 레이어, 즉 투명 종이가 있고요. 그 위에 자료 레이어들이 있어요. 핵심은 레이어가 위에 있을수록 가장 앞쪽의 모습이 보인다는 건데요. 이는 채색하면서 직접 느껴볼 거예요. 이번엔 가이드 스케치 레이어 박스를 선택한 뒤 한 번 더 클릭하면 이처럼 상세 메뉴가 뜨는데요. 그중 불투명도를 낮추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연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 중 HSL 조정 기능은 채색 이후에도 마음껏 색상을 수정할 수 있어서 유용한데요. 마침 이에 대한 활용법도 자료 링크의 추가 팁에서 안내드리고 있답니다. 이처럼 가이드 스케치 자료는 레이어 순서 상단에 두어서 은은하게 떠 있도록 해주시면 채색할 때 참고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림을 준비하는 마지막으로 앱을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볼게요. 상단의 첫 번째 메뉴 중 기본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아이폰의 경우 탭한 후 계속 눌러 색 선택기 이용이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이를 다시 한번 눌러 해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는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색을 추출해주는 스포이드 기능이지만 나중에 섬세한 터치를 여러 번 더 할 때 해당 기능이 자꾸 떠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 손가락 스와이프 메뉴를 꼭 체크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기능은 컴퓨터의 컨트롤 Z, 즉 되돌리기 기능을 포함하는데요. 바로 위의 모서리 두 번 탭 바로가기 기능과 동일하지만 이 기능은 잘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스처 기능도 함께 활용될 거예요. 이제 다시 레이어 메뉴에 들어가 아래에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던 빈 레이어를 클릭해서 채색 레이어로 활용해 볼게요. 이처럼 레이어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선택한 레이어가 파란 테두리로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레이어에 채색해 버릴 수 있어요. 하단의 작은 동그라미는 마킹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가운데에 스포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십자가 모양이 생겨요. 이를 왼쪽 상단에 하늘색으로 가져간 뒤 펜을 떼면 해당 색상이 추출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세 번째 브러쉬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가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의 크기에 따라 브러쉬 위치가 조금씩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기본 세트 중에 마지막에서 네 번째 초크 파스텔 브러쉬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브러쉬의 굵기를 설정해 볼게요. 아래에 마킹 메뉴를 누르면 가운데에 뜨는 더블퍽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모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기능이에요. 각 동그라미마다 가로와 세로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우선 위 브러쉬 동그라미에서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브러쉬 굵기가 커집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당기면 작아지고요. 저는 왼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약 22 정도로 맞출게요. 반대로 세로 방향의 움직임은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100%인 상태로 놔둘게요. 그 다음 한번 쓱쓱 낙서하듯 그어보면서 초크 파스텔의 결을 표현해보세요. 분필처럼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깔끔하게 덧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잠시 아까 설정해놓은 핵심 제스처 동작에 익숙해져 볼게요. 물론 이따가 다룰 지우개 기능으로 섬세하게 다듬어도 되지만 한 획 전체를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왼쪽 하단을 더블 탭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가락 3개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하기, 즉 밀어주는 거예요. 이를 여러 번 하면 그만큼 뒤로 되돌릴 수 있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밀면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전체 배경을 채색할 텐데 본래는 상단의 도구 메뉴 중 채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단색으로 부어서 모두 채워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성 그림의 예시처럼 직접 서글서글하게 채색을 쌓아주면 텍스처 느낌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마침 브러쉬 표현에 익숙해지며 연습하기에도 제격이에요. 그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그재그로 채워볼게요. 이 각도에서 쭉 삐죽빼죽 채우며 내려가다가 바로 옆에서는 다른 각도로 채워보세요. 핵심은 오히려 선들의 끝이 삐죽빼죽해서 어느 곳은 겹치고 어느 곳은 비어있을수록 브러쉬 결 느낌이 살아나며 더욱 재밌는 표현이 되어요. 지금 컬러 가이드에 삐져나가게 채색해주고 있는데도 그 밑으로 채색이 되는 이유는 바로 컬러 가이드보다 배경 채색 레이어가 더 밑에 있는 덕분입니다.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바꿔서 지그재그 채색해주세요. 바닥과 문화재 부분도 모두 채색해 주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처럼 오히려 비어있는 틈에서 자연스럽게 하늘색 바탕이 드러나니 더욱 풍성한 표현이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비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마저 틈틈이 덧칠해주시면 되어요. 자, 어떤가요? 브러쉬 표현이 익숙해지고 자신이 붙기 시작했죠? 그 다음으로 바닥 표현은 건너뛰고 먼저 문화재부터 채색을 할 텐데요. 다만 각 문화재마다 작은 디테일들은 우선 제외하고 전체 고유 색상들 위주로 먼저 채색할 거예요. 예시로 용처녀 정병은 아쿠아색이고 연적은 흰색이지요. 항아리는 카멜 색상이고요. 이를 1차 바탕 채색 단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화재로 맨 오른편에 용처녀 정병을 채색해 볼게요. 이를 위해 레이어 메뉴에 들어가서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 새로운 투명 종이를 생성해 줄게요. 그럼 내가 선택해 놓았던 레이어 바로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며 자동으로 새로운 레이어에 파란 테두리가 활성화되었죠. 그 다음 마킹 메뉴의 스포이드 기능으로 두 번째 아쿠아색을 추출해 줍니다. 그 다음 외곽 테두리를 먼저 그려볼게요. 정면에서 가상의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구멍이 보이는 대신 위로 볼록하고요. 기둥이 양옆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괄호 모양으로 양쪽으로 뻗었다가 다시 기둥으로 뻗습니다. 그 다음 양옆으로는 부풀은 곡선이었다가 모아지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표현해주세요. 무엇보다 삐뚤빼뚤할수록 귀여워지니까 편안히 그려보세요. 또한 조금 있다가 지우개 기능으로 형태를 다듬을 수도 있거든요. 밑면은 아래쪽으로 살짝 부풀은 타원으로 표현해줍니다. 초크 파스텔은 이처럼 외곽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테두리 안을 삐죽빼죽하게 다양한 각도의 지그재그 모양으로 마음껏 속을 채워가면 되어요. 이때도 중간중간 듬성한 대로 자연스레 배경 색상도 올라오니 더욱 풍성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우선은 다 채워주세요. 바로 이럴 때 브러쉬 메뉴 속에 지우개 브러쉬를 별도로 선택할 필요 없이 마킹 메뉴에서 이 체스 무늬의 지우개 기능을 활용해주면 되어요. 이 기능은 원래 사용하던 브러쉬와 동일한 텍스처와 형태로 지울 수가 있어서 더욱 자연스럽거든요. 삐져나온 부분을 정리하거나 아쉬웠던 형태를 다듬어준 뒤에는 마킹 메뉴에 들어가 보면 기존 아쿠아 색상 대신 투명을 의미하는 체스 무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해당 지우개 기능을 눌러 나와주어 다시 기존 색상으로 되돌려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항아리 문화재를 위해 레이어 메뉴에서 플러스를 눌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스포이드로 이번에는 카멜 색상을 추출해주세요. 항아리의 형태가 컴퓨터처럼 똑 떨어지는 대칭이기보다는 다정한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우선 윗면은 시점의 높이와 거의 동일한 정면이다 보니 직선으로 표현을 해줘도 충분해요. 그 다음 살짝 모이듯 아래로 뻗어주세요. 우선 손잡이 부분은 제외하고 양쪽 곡선을 더해줍니다. 왼쪽이 조금 더 부풀었고
밑면에서 선이 모입니다. 그 다음 손잡이를 양쪽에 더해주세요. 이제 안쪽을 편안하게 채워줄게요. 자, 이번에는 연노란색의 항아리 받침대, 연적 받침대, 그리고 정병 밑단을 표현해 볼 텐데요. 이를 위한 새로운 레이어를 항아리 레이어 바로 위에 생성되도록 레이어 메뉴에서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그림 요소마다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그리는 걸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예시로 이 그림을 레이어 하나에 다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치 실제 손그림처럼요. 만일 다 그리고 난 뒤 여기 받침대 색상만 수정하고 싶다면 이 위에 조심스럽게 덧칠을 해야 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이처럼 레이어를 여러 개로 나눠 작업할 수 있어서 받침대의 연노랑 색상이 있는 레이어만 HSL 조정 기능으로 간단히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시로 아까의 정병 레이어에는 정병만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레이어로 되돌아와서 원하는 모양만큼 다듬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손그림처럼 혹시나 다른 요소들을 건드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처럼 디지털 드로잉의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부담없이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색상을 응용해서 연노란색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마킹 메뉴의 더블 퍼 기능 중에 아래의 색상 동그라미를 활용해서요. 이 동그라미의 세로 방향으로는 광도, 즉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로 끌어당기면 기존의 카멜 색상보다 밝아지고 아래로 끌어당기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져요. 마침 동그라미의 아래 반쪽이 기존 색상이라서 이를 비교하며 적절히 올려볼게요. 저는 87 정도로 올렸어요. 이제 밝아졌기는 하지만 맑은 연노란색이 되기엔 다소 탁한 느낌이 있죠? 이때 바로 가로 방향으로 채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왼쪽으로 당길수록 채도는 낮아져서 중후한 회색빛에 가까워져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채도는 높아져서 쨍한 색상이 될 수 있죠. 저는 한껏 당겨서 10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드로잉 앱에서도 흔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든든한 기능일 거예요. 우선 연적의 원통형 받침대를 표현해 볼게요. 눈높이보다 낮아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적절히 부풀은 타원형으로 밑면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아래로 뻗어서 아랫면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지그재그 채워줄게요. 우선은 윗면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채워주세요. 그 다음 항아리 받침대는 이쯤에서 곡선으로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 삼각다리를 뻗어주세요. 만약에 아쉽게 그려졌다면 간편하게 제스처 동작을 활용해서 세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정병의 밑단도 곡선으로 표현해줍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하나에 이 세 가지를 다 그려보았는데요. 아까의 팁대로 요소마다 레이어를 분리해주되 동일한 색상 길이는 한 레이어에 담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그럼 해당 색감 전체를 수정하고 싶을 때 한꺼번에 편안하게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가운데 백자 철반 무늬 물소를 탄 동자 모양 연적을 위해서 레이어 메뉴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흰색으로 그려 넣으면 되는데 더블퍽의 색상 동그라미를 위로 한껏 당겨서 밝게 만들어도 흰색이 나오지만 이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색상 메뉴를 간단히 훑어볼게요. 색상 메뉴는 상단에 무지개색 동그라미를 클릭해줘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 클래스 동안 간단하게만 훑어보자면 우선 이 동그란 휠은 색조를 의미해요. 직접 움직이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상을 고를 수 있고요. 이 네모칸도 더블퍽의 색상 동그라미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져요. 어떻게 변하는지는 왼쪽 상단의 네모칸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제일 위 꼭지점을 클릭하면 흰색이 선택되어요. 조금만 더 욕심내어서 훑어보자면 오른쪽 괄호를 쓸면서 움직이면 채도는 높아서 쨍한 상태로 밝기만 조절되어요. 반대로 왼쪽 괄호에 가까워질수록 중후한 회색 톤이 되고요. 바로 우리가 더블퍽에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며 조절했던 채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맨 위에 꼭지점 흰색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하단의 X를 눌러 나와줍니다. 이번에는 요소의 형태가 다소 복잡하기에 작은 부분들은 중간중간 바로 채워가며 그려볼게요. 우선 아이의 동그란 얼굴 부분, 그 다음 앉아있는 몸통에 왼팔은 늘어뜨리고 오른팔은 모자를 들고 있어서 니은자로 굽히고 있어요. 무릎 꿇듯이 접혀있는 다리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 소의 등에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뒷발의 굴곡을 그려 넣어주세요. 이제 목을 그려 넣은 뒤 앞발의 굴곡까지 내려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의 윗 얼굴과 아래의 턱, 그리고 뿔도 더해줍니다. 그리고는 빈 부분을 채워 넣어주세요. 이때 연적의 레이어 순서가 다른 요소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앞쪽으로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이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들보다 이렇게 밑에 있었다면 가려지겠죠? 따라서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싶은 요소일수록 레이어의 순서를 위로 두면 가려지지 않고 편안하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어에 잠시 직접 들어가 보면 이처럼 흰색으로 표현한 레이어의 경우 어떤 모양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서 빈 레이어인지 채색 레이어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레이어의 왼쪽 위에 있는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그럼 해당 레이어의 채색이 숨겨졌다가 다시 보였다가 합니다. 이를 통해 빈 레이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1차 바탕 채색 단계의 마지막으로 바닥을 채색할 텐데요. 이 김에 레이어 순서를 복습해 볼게요. 그럼 바닥 레이어의 순서는 어디가 제일 적합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문화재들보다는 뒤에 있어야 하니 아래 순서로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배경보다는 바로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되 이를 드래그하여 쭉 내려 배경 바로 위에 배치해 줍니다. 그 다음 스포이드로 갈색을 추출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의 가로선을 쭉 그어볼까요? 그럼 레이어 순서상 문화재 부분에 삐져나가도 본래는 가려지거든요. 다만 우리가 서글서글하게 텍스처를 살린 채색법을 사용했는데 워낙 어두운 색상이다 보니 중간중간 눈에 튀게 드러나요. 따라서 요소들을 가능한 한 건너뛰며 채워주면 되어요. 혹은 우선 편안하게 삐져나가도록 다 채색해주세요. 정 아쉬운 부분들만 지우개 기능으로 지워주면 되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수직으로도 채웠다가 수평으로도 채웠다가 지그재그 다양한 각도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우개 기능으로 너무 튀는 부분들은 지워주면 되어요. 다시 한번 지우개 기능을 꼭 눌러서 나와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1차 바탕 채색 단계를 마쳤습니다. 벌써 완성에 가까워져서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더해보는 단계예요. 그럼 첫 번째 디테일로 얼룩무늬들을 위한 새로운 레이어를 다른 채색 레이어들보다도 위에 만들어 줄게요. 이럴 땐 원하는 위치 바로 아래의 레이어, 즉 연정 레이어를 선택하여 파란 테두리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바로 그 위에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스포이드로 웜그레이 톤을 추출해줍니다. 그 다음 위에서부터 작은 무늬 2개의 덩어리, 조금 더 큰 덩어리를 그려 넣어줍니다. 한 번에 꾸불꾸불하게 표현하기 힘들다면 중심에서 꼬물꼬물 뻗어나가면서 모양을 채워 나가주면 되어요. 바로 밑에 가장 큰 덩어리도 표현해주고요. 양옆에 뽀글뽀글한 모양들도 더해줄게요. 이번에는 소의 얼룩무늬들을 더해줄 텐데 지금의 웜그레이 톤보다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김에 더블퍽의 색상 동그라미를 복습해 볼게요. 이 동그라미의 세로 방향으로는 광도, 즉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으니 어느 방향으로 당기면 될까요? 맞습니다. 어두워지도록 아래로 끌어당길게요. 저는 28 정도로 내려보았어요. 이제 충분히 어둡기는 한데 조금 더 쨍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채도도 끌어올려 볼까요? 가로 방향의 채도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약 24 정도로 당겨주면 바로 전보다 더 맑은 갈색빛이 도는 진회색이 되었죠? 다만 이번에는 더욱 작은 요소들이다 보니 더블퍽에서 브러쉬 사이즈도 왼쪽으로 당겨 줄여줄게요. 저는 약 12 정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소의 얼룩무늬를 거꾸로 된 눈사람 모양으로 얼굴 쪽에 더해줄게요. 뿔 모양도 표현해주시고요. 왼쪽 뿔, 그리고 오른쪽 뿔. 몸통에도 얼룩무늬를 더해주는데 아이의 다리 옆쪽에도 하나,
소의 목 바로 밑쪽에 반원 모양으로 하나, 몸통의 3분의 1 지점쯤에도 올록볼록한 큰 얼룩 하나, 바로 옆에 기울어진 하트 모양도 더해줘 보고요. 뒷다리 쪽에 조약돌 모양 하나 더해줄게요. 여기 등에 꺾이는 라인을 따라서도 빼꼼 보이는 얼룩도 더해주고요. 이제 여유가 된다면 중간중간 작은 점들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검은 머리도 표현해 줄게요. 이번에는 아이가 들고 있는 모자를 표현해 줄 텐데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낼 필요 없이 통일감도 더해줄 겸 항아리에 카멘 색상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카멘 색상이 담겨있는 항아리 레이어에다가 함께 더해주기엔 순서가 저 아래 있으므로 이럴 땐 모자만을 위한 레이어를 새롭게 상단에 만들어 줄게요. 방금 전 얼룩무늬 디테일 레이어보다도 위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포이드로 카멜 색상을 항아리에서 직접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는 우선 팔 형태는 신경 쓰지 않고 동그란 모양을 그대로 채워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마킹 메뉴의 지우개 기능을 선택해줘서 아이의 팔과 손 모양대로 지워주세요. 그럼 훨씬 편안하게 형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친 뒤에는 지우개 기능을 한 번 더 꼭 눌러서 채색 기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연적이 흰색으로 뭉쳐있다 보니 미니멀한 입체감 겸 형태를 구분해주는 선들을 더해줄 건데요. 그 김에 매끈한 질감의 화병과 연적 받침대를 위해 미니멀 하이라이트 표현도 더해줄 거예요. 워낙 얇은 요소들이고 각자 겹치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만 추가해준 뒤 한꺼번에 표현해 볼게요. 우선 연적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색상으로는 연회색이 좋겠지만 모든 채도를 다 뺀 색상보다는 살짝 따뜻한 톤이 돌면 좋겠거든요. 따라서 스포이드로 기존의 이 연노란 색상을 추출해줍니다. 그 다음 더블퍽의 색상 동그라미에서 밝기는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채도만 적절히 낮춰볼게요. 이를 위해 가로 방향에서 왼쪽으로 당겨주는데 최대로 당기진 말고 적절히 약 45 정도로 당기면 따뜻한 색감을 유지하는 연한 웜그레이 톤이 되죠. 그 다음 여기 소의 귀를 V자로 표현해 주시고요. 아이의 코 부분도 톡 찍어준 뒤 턱도 표현해 줍니다. 상체 몸통에 세로선을 그어준 뒤 뻗어있는 왼팔도 분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릎 꿇듯 앉아있는 다리를 눕혀진 3자 모양으로 더해주면 되어요. 이제 매끈한 질감을 위한 하이라이트로 흰색을 고를 텐데요. 이번에는 색상 메뉴에서 선택할 필요 없이 더블퍽에서 색상 동그라미를 위로 한껏 끌어올려서 백을 만들어주면 밝아지다 못해 흰색으로 뚝딱 바뀌죠. 그리고는 브러쉬 사이즈도 다시 적절히 두꺼워지도록 브러쉬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겨 원래대로 22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빛이 이쪽에서 내리쬐는 걸 고려할 때 연적 받침대의
윗면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받는 왼편 위주로 곡선을 더해줍니다. 그리곤 기둥 높이의 왼편에 치우치도록 느낌표를 더해주고요. 용천효 정병에도 윗기둥에 왼편에 치우치도록 세로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양옆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의 둘레를 고려해서 가로선을 왼편 위주로 그어주고요. 다시 바로 밑에 기둥에 짧은 세로선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엔 볼록한 형태를 고려해서 곡선의 세로선도 더해주면 되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디테일로 국립광주박물관 로고를 더해서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평소에도 그림을 그린 뒤에 남은 여백의 공간에 손글씨를 더해주는 것만으로 그림이 더욱 풍성해지고 다정한 분위기도 증폭됩니다. 이를 위해 레이어에서 플러스를 눌러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준 뒤 스포이드로 마지막 색상인 진 아쿠아색을 추출해줍니다. 그 다음 가장 넓은 가운데 심볼부터 표현해줄게요. 아쉬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우개 기능을 활용하면 되니까 우선 편안하게 채색해주세요. 마저 반달과 초승달 형태도 표현해주고요. 이 김의 글자는 스포이드로 아래 연적의 무늬인 진회색을 추출해준 다음 적어줄게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캔버스를 한껏 확대해 주어 한 글자씩 적어줍니다. 필요시에는 브러쉬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줄여주면 되고요. 컴퓨터가 그린 듯 완벽한 묘사보다 조금씩 어긋나고 어눌할수록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매력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우개 기능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형태를 다듬어 주고요. 지우개 기능을 다시 한번 눌러 나와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이드 레이어들을 정리해 줄게요. 레이어 최상단에 계속 위치해 있던 스케치 가이드 레이어에 눈을 둘러 꺼줍니다. 컬러 레이어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드디어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이번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을 다뤄보았는데요. 따라서 혹시나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림을 수정하고 보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추가 팁을 준비했어요. 원하는 대로 색감을 마음껏 바꾸고 싶거나 위치와 크기를 수정하는 등의 추가 팁과 관련 안내들이 자료 링크 페이지 하단에 담겨 있으니 마음껏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이 그림을 이미지로 추출하기 전에 단순히 이미지 말고도 앱 자체에서 이렇게 레이어가 살아있는 원본 파일 상태로 저장을 먼저 해놓을게요. 상단의 첫 번째 메뉴에서 저장, 갤러리에 저장을 한번 눌러 놓아주세요. 이제는 이미지로 추출해 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저장을 누른 뒤 공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저장을
해주시면 되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공유를 누른 뒤 장치의 저장을 누르면 되어요. 다만 이 그림 자체도 앱에서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저장해 줄 텐데 이번에는 첫 번째 메뉴에 갤러리를 바로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서 현재 스케치 저장을 꼭 선택해 주시면 아까와 같이 원본이 저장됩니다. 그 김에 갤러리로 나와 둘러볼게요. 갤러리로 나가면 상단에는 갤러리 폴더가 있고 하단에는 현재 떠있는 그림의 크기뿐만 아니라 레이어 개수를 의미하는 도면층 개수도 떠요. 그리고 아래에 플러스를 누르면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어 언제든 추가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립광주박물관의 문화재들을 오로지 스마트폰에서 그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가끔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재, 그리고 그림까지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저에게는 시간 관계상 스마트폰 드로잉에 더 흥미롭고 유용한 기능들을 함께 다뤄보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그림 쉽고 재밌는데 하는 자신이 붙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닿아 키츠의 드로잉 클래스로 인사드릴 수 있길 고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